현재 1대1로 이다이루. 프로젝트는 초유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붕괴 위험, 캐나다 철도의 균열, 스리랑카와 한국의 국토 침하,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부실 공사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왜 우리 중국의 책임이냐는 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4 지진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투자를 수용하는 순간 주권을 매각하는 거래와 같다는 이 폭로 하나가 61개에 달하는 1대1로 참여국들을 깊은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중국을 대체하여 대한민국을 찾는 국가들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1대1로의 종말이 임박하고 한국의 극한 기술이 전면에 부상하는 서막을 열겠습니다. 저는 튀르키예 국영 방송국 소속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지수민이라고 합니다. 그 새벽 제 삶의 궤적을 완전히 뒤흔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민, 당장 현장으로 나와. 차나칼레다. 지진이야. 리히터 7.4. 떨리는 방송국 국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7.4 규모라고요? 26년 전 그날의 규모가 7.66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황급히 뛰쳐나와 옷을 걸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촬영팀과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제 얼굴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이스탄불 시내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동안 자꾸만 26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6년 전, 저는 9살이었습니다. 아버지 박동철과 함께 동네 빵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제 생일 케이크를 구입하러 가는 길이었죠. 아빠, 우리 집은 언제 새 집으로 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돈을 모으고 있잖니.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석 달 만에 새 아파트를 지었는데 엄청 빨랐어요. 이 말에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비장했습니다. 지수민, 잘 들어라. 빨리 지은 건물은 반드시 무너진단다. 시간을 들여 제대로 지은 건물이 오래가는 법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렴. 왜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것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2분,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동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빵집 진열대에 놓여있던 케이크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방에서 유리창이 파열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지수민, 아버지는 저를 번쩍 들어안고 냅다 뛰었습니다. 빵집을 벗어나 도로로, 그리고 도로에서 넓은 공터로. 아버지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너무나 빨랐습니다. 우르르릉. 뒤에서 엄청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건물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흙먼지, 구름이 하늘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공터 한가운데 세우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 두 어깨를 꽉 붙잡으셨습니다. 지수민, 여기 서 있어. 절대로 움직이지 마. 알겠지? 아빠는요? 아빠는 가서 사람들 좀 돕고 올게. 싫어요. 아빠. 같이 있을래요? 저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 손을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믿지? 금방 올게.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진 건물 쪽으로 전력 질주하셨습니다.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면서 아버지를 목 놓아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그때 여진이 덮쳤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신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거대한 먼지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빠.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가 먹은 것처럼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사흘 후 저희는 건물 잔해 속에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여성을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건물이 불과 석 달 만에 급하게 지어진 건물이었다라는 것을. 부실 공사였고 내진 설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이 진실이었습니다. 빨리 지은 건물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육지에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해협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리콥터 준비됐어.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싹 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를. 현장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쪽에 위치한 주탑이 뚜렷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경악으로 인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주탑, 높이 200m가 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려 15도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인이 한쪽으로 힘없이 쓰러지려는 형상이었습니다. 더 근접하자 균열이 보였습니다. 주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금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케이블 3가닥이 끊어져 힘없이 늘어져 있었으며 건설 자재들이 바다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습니까? 사람들은 괜찮답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다고 합니다. 시험 운행 전이라서요. 무정의를 통해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코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구조물이 저 상태라면 언제든지 완전하게 붕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가봅시다. 조종사가 지시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느리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쪽 주탑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주탑은 완벽하게 수직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균열도, 단 1도의 기울임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견고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카메라 감독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500m 떨어진 거리, 동일한 지진 리히터 7.4, 동일한 집안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15도 기울어졌고 다른 한쪽은 흔들림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카메라 감독의 지적이 옳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했고 저는 뛰어나가 임시통제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건설부 장관도 와 있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분, 리히터 7.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설계 기준은 7.0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진은 그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측이 건설한 서쪽 주탑은 왜 멀쩡합니까? 동일한 지진이었습니다. 500m 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저쪽은 끄떡도 없습니까? 장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말을 더듬던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서쪽 집안이 상대적으로 더 견고했던 것 같습니다. 지질 조사를 다시 해봐야 알겠지만 한국팀이 운이 좋았던 것이죠. 운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0m 차이로 집안이 그렇게 현저하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수민 PD, 진정하십시오. 전문가들이 현재 조사 중입니다. 장관이 저를 제지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26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가항력, 예측 불가능, 운이 없었다는 변명들. 브리핑이 종료된 후 저는 곧바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서쪽 주탑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여진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난방이 완비된 사무실이 아닌 주탑 위에 직접 올라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수입니다. 이 구간의 현장 소장입니다. 괜찮다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저희 구간은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김현수 소장은 주탑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울산대교를 건설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도 8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끄떡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극한 경험을 여기에 오롯이 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내면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경험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6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지진으로요. 건물이 무너져 아버지가 깔려 돌아가셨습니다. 김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도 건설 회사들은 똑같이 주장했어요. 자기들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지.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당신들도 똑같습니다. 결국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김현수 소장이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기술 자문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위해 참석했습니다. 한국팀의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자문단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데이터만 잔뜩 가지고 있더군요.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지진은 책상 위의 계산이 아니거든요. 다른 위원이 거들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10년 넘게 협력해 왔습니다. 현지 사정을 훤히 알고 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작은 나라가 아닙니까? 이런 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얼마나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목격했던 그 광경이 끊임없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2.5도 기울어진 주탑과 완벽하게 수직인 주탑, 500m의 거리, 동일한 지진, 완전히
상반된 결과. 정말 운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빨리 지은 건물은 무너진단다. 천천히 제대로 지은 건물이 오래 간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운일까? 500m의 차이가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현장에 도착하자 동쪽 주탑 쪽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진들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여러 대의 크레인이 동원되었으며 안전 펜스가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기자증을 제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때 리샤오펑 중국 컨소시엄 총책임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틀 밤을 꼬박 사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 책임자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곧 공식 발표할 겁니다. 주탑 기울기가 더 심해졌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리샤오펑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루머입니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쪽 구간, 한국 구간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쪽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기술진들은 주탑 곳곳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상무, 케이블 장력 정상, 용접부 유관 검사 완료, 문제 없음. 무정위에서는 계속해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주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흔들림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김현수 소장이 제 뒤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제 그에게 그렇게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었는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정말 운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해답이 있을까? 들어가겠습니다. 주탑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고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김현수 소장이 한 기둥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기둥들 하나하나가 100톤이 넘는 하중을 견딥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중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유연성입니다. 김현수는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한 장치들이 보였습니다. 둥근 원반 같은 것이 여러 개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면진 베어링입니다. 김현수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만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흔들림이 그대로 건물로 전달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면진 베어링은 그 지진 에너지를 80% 흡수합니다. 건물은 거의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80%요. 그것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직접 보시겠습니까? 김현수가 작은 모형을 꺼냈습니다. 건물 모형 2개였습니다. 하나는 일반 집안 위에, 다른 하나는 면진 장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테이블을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일반 집안 위의 건물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면진 장치 위의 건물은 약간 흔들렸을 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 입에서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저희 기술입니다. 운이 아닙니다. 김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두대간 이야기를 했었죠. 저희는 그곳에서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백두대간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척추라고 불리는 산맥입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터널을 뚫었습니다. 김현수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산악지대였습니다. 1년 중 200일이 영하권입니다. 영하 35도까지 기온이 내려갑니다. 콘크리트가 얼어 깨지고 장비가 멈추고 사람조차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거기에서 터널을요? 네,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해도 얼어서 깨졌습니다. 철근이 수축하여 휘어졌고 장비는 매일 아침 얼어붙었습니다. 김현수의 눈빛에는 그때의 고난이 서려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특수 폴리머를 개발했습니다. 영하 60도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지열 순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땅속 열을 활용하여 터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현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파이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배치치 7번 실패했습니다. 127번이요? 네, 매번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죠. 너무 무겁거나 너무 약하거나 내구성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178번째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장치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고무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경험이 바로 저희를 만들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는 평범한 기술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 교훈을 체득했습니다. 김현수는 다시 바닥의 면진 베어링을 가리켰습니다. 이 면진 베어링도 그렇게 개발된 것입니다. 백두대간에서 배운 교훈이죠. 극한을 견디기 위해서는 극한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 하나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3톤입니다. 이 주탑에만 40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400개요? 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설치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을 3년에 걸쳐 정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 반이요. 정확히 절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중국 쪽은 이런 장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표준 내진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진도 7.0 기준이죠. 하지만 우리는 진도 8.5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8.5요. 설계 기준을 초과하여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백두대간에서 얻은 교훈이죠. 그때 제 머릿속에 아버지 박동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지은 건물이 오래 간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 소장님. 네. 어제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김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 역시 가족을 잃어봤으니까요. 네? 제 동생이 붕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15년 전에요. 부실 공사 때문이었죠. 그 일로 저는 백두대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극한 기술을 개발하여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비극이 없도록요. 제대로 짓는 것,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동쪽 주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기울어진 채였습니다. 저쪽은 어떻게 될까요? 복구해야죠. 하지만 김현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처음부터 다시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구조물은 복구하더라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렇다면 얼마나 소요됩니까?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 그동안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되는 것입니다. 오후에 정부 브리핑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자문단도 함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자문단장이 일어섰습니다. 동쪽 주탑의 기울기는 설계 기준을 초과한 지진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중국 측의 기술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책임 회피였습니다. 그럼 한국 구간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구간은 집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집안 탓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문단장님, 제가 오늘 한국 주탑 내부를 직접 보았습니다. 면진 베어링이라는 장치가 있더군요. 400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진 에너지를 80%나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단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설계입니다.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실제로 한국 주탑은 완벽하게 멀쩡하지 않습니까? 지수민 PD,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기술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장관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치적 판단 같습니다만 중국이 실수했음을 인정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회의장이 술렁거렸고 다른 기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PD님, 나가주시겠습니까? 장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6년 전에도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려 했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설계도였습니다. 중국 구간 설계도와 한국 구간 설계도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구간은 단순했습니다. 표준 콘크리트 구조, 일반 앵커 볼트, 기본적인 내진 설계. 진도 7.0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구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면진 베어링 400개, 3중 댐퍼 시스템, 백두대간 특수 콘크리트 혼합물. 진도 8.5 기준. 페이지를 넘기자 비용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구간 1억 2천만 달러, 한국 구간 2억 3천만 달러. 거의 2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공사 기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구간 1년 6개월, 한국 구간 3년. 저는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이었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빨리, 싸게 돼, 천천히, 제대로. 중국은 빨리 싸게 건설했고 한국은 시간을 들여 제대로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닥쳤을 때 그 결정적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김현수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소장님, 저 지수민 PD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그렇게 비싸게 건설하셨습니까? 2배나 더 많은 비용을 들였잖아요. 정부가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김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부와 많이 다퉜습니다. 정부는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백두대간에서 배웠습니다. 극한에서는 타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지수민 PD님, 제가 어떤 것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기술의 격차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부가 막을 겁니다. 압니다. 그래도 해야만 합니다. 다음 날, 저는 본격적인 심층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김현수 소장과 긴 시간 인터뷰했습니다. 백두대간의 이야기, 면진 기술 개발 과정, 백시우 7번의 실패와 백시 98번째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에서는요. 영하 35도에서 작업하면 손이 얼어붙고 코가 시려서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제대로 건설했더라면 동생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전문가였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오직 생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진도 만났습니다. 리샤오펑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짓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안전은 다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팀이 백두대간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는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극한을 경험한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 사람이 다쳤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일주일 동안 취재를 진행하며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설계도, 인터뷰 녹취록, 현장 영상, 백두대간 관련 자료,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백두대간에서 찬악할래까지, 리히터 7.4의 진실이었습니다. 방송국 시사회에서 상영했습니다. 국장과 간부들이 모두 시청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민, 이거 송출 못한다. 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라고 하더군. 저는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진실을 묻으라고요. 나도 알아. 하지만 정치는 복잡해. 저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26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진실은 묻히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반복될 것인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현수 소장이었습니다. 방송이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무력해서요. 아닙니다. 예상했습니다. 진실은 늘 정치에 의해 가로막히니까요. 백두대간 프로젝트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요? 네. 처음에 정부는 백두대간 터널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린다고 했죠. 하지만 저희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결국 증명해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김현수가 제안했습니다. SNS는 어떻습니까? 방송은 막을 수 있어도 인터넷은 막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나 트위터에 올리세요. 사람들이 직접 보게 해야 합니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맞아. 방법이 있어. 26년 전에는 없었던 방법이.
하지만 제 경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수민 PD님. 김현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26년 전 당신의 아버지 박동철 님도 진실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26년 전 그날 이후 이 집을 자주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지수민, 웬일이니? 왜 이렇게 일찍? 어머니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백발이 많이 들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니? 일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건설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안내했고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엇이 궁금한데? 아버지가 그날 정확히 무엇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건지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어렸으니까.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35살이에요. 알아야 해요. 어머니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네 아버지의 유품이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업복, 안전모,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어요? 응, 매일 밤 썼지. 현장 이야기를 기록했어.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표지가 무거웠습니다. 읽어봐도 될까요? 그래, 네가 이제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진 사흘 전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건설사의 제안서를 보았다. 내진 설계 1등급. 면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지진이 와도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신기하다. 이런 기술이 있다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극한 환경기술 이야기를 했다. 한국의 산악지대에서 개발 중인 특수건설 기술이라고 한다. 영하 35도에서도 작업할 수 있다는 것. 그 경험으로 내진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다. 인상적이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회사를 선택했다. 더 싸고 빨리 지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한국 회사는 비용이 2배 들고 시간도 2배 걸린다고 했다. 정부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 한국 회사 담당자가 말했다. 극한에서 검증된 기술을 여기에 적용하고 싶다고.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회의에서 내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빨리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극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나를 겁쟁이라고 비웃었다. 그냥 건물 하나 짓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저는 일기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불안하다. 이 건물이 안전할까? 지진이 오면 어떻게 될까? 한국 사람들 말이 계속 생각난다. 극한에서 검증된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은 다르다. 하지만 나는 그저 현장 노동자일 뿐이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지진 하루 전이었습니다. 내일은 지수민의 생일이다. 9살이 된다. 케이크를 사주기로 약속했다. 빨리 돈을 모아서 안전한 집을 지어줘야지. 지수민에게 항상 말해준다.
빨리 지은 건물은 무너진다고, 천천히 제대로 지은 건물이 오래 간다고. 한국 사람들처럼 말이다. 극한을 견디는 기술로 지어야 한다고. 우리 딸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구나. 극한 기술까지.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옳았어. 한국 기술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지.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 그리고 사흘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새벽 네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말했어. 오늘은 꼭 일찍 들어올게. 지수민 케이크 사러 가야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빌려가도 돼요? 왜?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아버지가 울었다는 것을, 극한 기술을 선택했어야 했다는 것을, 빨리 짓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도 그것을 원했을 거야.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에 김현수 소장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제 아버지의 일기입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김현수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수민 PD님, 이건... 네, 제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26년 전에도 한국 기술, 즉 극한 환경 기술이 존재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김현수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더 설득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잘못은 정부에 있습니다. 돈과 시간만 중시하고 안전을 무시한 사람들, 극한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 소장님, 백두대간 이야기를 좀 더 상세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요. 제 아버지가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두대간 터널 프로젝트는 15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해발 2000m, 영하 35도. 1년 중 200일이 영하권입니다.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처음 1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얼어서 깨졌습니다. 아침이면 모든 장비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동상으로 쓰러졌습니다. 김현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3명이 사망했습니다. 1명은 동사, 2명은 낙석 사고였습니다. 정부는 프로젝트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저희가 설득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면 전 세계 극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김현수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특수 폴리머입니다. 영하 60도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데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젤리처럼 보이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개발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님이죠. 폐시침 17번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게 수없이 실패했습니까? 매번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20번째 시제품은 너무 무거웠고, 50번째는 내구성이 부족했으며, 90번째는 가격이 너무 높았습니다. 김현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새 많은 연구원들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죠. 5년 동안 결과가 없었으니까요. 연구비도 바닥났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치부 8번째,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박 교수님이 전화하셨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죠. 됐어요. 드디어 됐어요. 김현수의 눈빛에는 그때의 벅찬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테스트했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얼지 않았습니다. 유연성을 유지했습니다. 저희는 울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네, 이 주탑에 사용된 콘크리트에 그 폴리머가 포함되었습니다. 백두대간에서 검증된 기술입니다.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럼 면진 베어링은요? 그것도 백두대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터널 입구에 지진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면진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김현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터널은 지진에 취약합니다. 흔들리면 붕괴될 수 있죠. 그래서 면진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센서용이었는데 점차 발전시켰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5년이요. 폴리머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총 1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백두대간 터널 하나 때문에요. 10년. 저는 그 기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탑에 3년이 걸린 것이 당연한 것이군요. 네,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백두대간에서 배웠거든요. 극한에서는 어떤 타협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아주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전부 무너진다고요. 김현수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민 PD님, 당신의 아버지 박동철 님이 옳았습니다. 극한 기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6년 전에는 우리 기술이 아직 연구 단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소장님,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백두대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요. 좋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부기술자문단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자문단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수민 PD, 이곳은 언론인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익명으로 받은 그 설계도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문단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중국 구간은 진도 7.0 기준, 한국 구간은 진도 8.5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설계였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용도 2배 차이 납니다. 중국은 1억 2천만 달러, 한국은 2억 3천만 달러. 공사기간도 2배 차이입니다. 중국은 1년 반, 한국은 3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부가 값싼 것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집안 탓만 하십니까? 지수민 PD, 진정하십시오. 진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6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일기장입니다. 26년 전 한국 회사가 극한 환경기술로 내진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비싸다고, 오래 걸린다고요. 자문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지진이 닥쳤습니다. 제 아버지 박동철님을 포함하여 300명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쓰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극한 환경기술 이야기를 했다. 영하 35도에서 터널을 개발한 경험으로 내진 기술을 만들었다고. 그 기술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무너졌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구간 자료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백두대간 특수 폴리머, 면진 베어링 400개, 3중 댐퍼 시스템, 10년 연구 127번의 실패 끝에 개발한 기술입니다. 이것이 운입니까? 이것이 단순한 집안 차이입니까? 또다시 돈과 시간만을 생각하고 안전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운 좋게 사람이 다치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감독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촬영한 거 전부 저장했죠? 네, 모두요. 회의실 내부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좋습니다. 편집을 시작합시다.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헬리콥터 영상, 기울어진 동쪽 주탑과 수직인 서쪽 주탑의 충격적인 대비, 김현수 인터뷰, 백두대간 프로젝트, 영하 35도에서의 사투, 특수 폴리머 개발 과정, 박 교수 인터뷰, 177번의 실패, 5년의 연구, 178번째 성공의 순간, 아버지 일기장, 26년 전 한국기술 제안, 극한 환경기술 이야기, 거절당한 진실, 설계도 비교, 중국과 한국의 명백한 기술적 차이, 자문단 회의 녹음,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55분 분량의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백두대간에서 차나칼레까지 26년의 침묵, 그리고 리히터 7.4의 진실이었습니다. 방송국 시사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간부들, 다른 PD들, 기자들. 조명이 꺼지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두 주탑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울어진 동쪽, 수직인 서쪽. 충격적인 대비였습니다. 동일한 지진, 500m 거리, 완전히 다른 결과. 제 내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백두대간 영상이 나왔습니다. 눈 덮인 산악, 영하 35도의 혹한, 얼어붙은 장비들. 15년 전 한국은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박 교수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127번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극한을 견디는 기술, 그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김현수의 인터뷰가 뒤따랐습니다. 면진 베어링 설명, 특수 폴리머 개발 과정, 그리고 동생 이야기. 제 동생이 부실 공사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내용을 읽었습니다. 지진 사흘 전 한국 사람들이 극한 환경기술 이야기를 했다. 극한에서 검증된 기술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거절했다. 더 싸고 빠른 회사를 선택했다. 화면에 아버지 박동철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지진 하루 전 지수민에게 항상 말해준다. 빨리 지은 건물은 무너진다고. 천천히 제대로 지은 건물이 오래 간다고. 극한을 견디는 기술로 지어야 한다고. 지진 당일. 지진이 닥쳤고 박동철을 포함한 300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은 저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생명의 차이입니다. 26년 전 우리는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잊었죠. 백두대간의 가치를, 극한 기술의 중요성을 외면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제 아버지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국장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민, 내가 미안하다. 내가 겁쟁이였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거 송출하자. 압력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진실이 최우선이야. 그것이 언론인의 본분이잖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진실이 우선이다. 백두대간에서 찬악할래까지 26년의 이 이야기를 세상이 알아야 해. 그날 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저녁에 송출되었습니다. 저녁 9시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시청률은 35%를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반향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제 전화기는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지수민 PD님,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셨어요. 백두대간 기술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트위터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백두대간에서 찬악할래까지 26년의 진실. 기술이 생명이다. 한국 극한 기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방송국 국장이 해고되었습니다.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했대.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어.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 잘못인데. 아니다. 국장님의 결정이었어. 그리고 후회 없다고 말씀하셨다. 진실을 밝혔으니까. 저는 국장님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국장님은 짐을 싸고 계셨습니다. 국장님, 지수민, 잘했어. 내가 옳았지. 백두대간의 가치를 세상에 알렸잖아. 하지만 국장님이 희생이 아니야. 보람이지. 40년 언론 생활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었어. 국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계속해. 진실을 밝혀. 백두대간부터 시작된 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이 알아야 해. 국장님이 떠나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맞는 걸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일까? 그날 저녁 김현수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민 PD님, 봤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백두대간 이야기까지 전부 담아주셨더군요. 하지만 국장님이 해고되셨어요. 저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이 불편한 사람들 때문이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백두대간의 가치를, 극한 기술의 중요성을.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김현수의 말이 옳았습니다. 다음 날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백두대간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CNN, NHK가 뒤를 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임지 표지에 실렸습니다. 백두대간에서 배운 교훈, 극한 기술이 생명을 구하다. 이제 튀르키예 정부도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건설부 장관이 사퇴하고 새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새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찬악할래 현수교 프로젝트에서 비용과 시간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소홀히 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의 백두대간 기술이 우수했습니다. 그들의 극한 기술, 면진 시스템이 지진으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저는 회견장 뒤편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정하는 것인가? 앞으로 모든 손상된 구간을 한국 백두대간 기술로 재시공하겠습니다.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극한을 견디는 기술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26년 전 지진 희생자 300명을 위한 추모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박동철님을 비롯하여 한국 기술 도입을 주장하셨던 분들의 뜻을 기리겠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김현수 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들으셨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백두대간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아닙니다. 지수민 PD님이 해낸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거죠. 그날 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차나칼레 현수교는 한국 튀르키예 기술 협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동쪽 주탑을 포함한 모든 구간을 한국 백두대간 면진 기술로 재건설하겠습니다. 극한을 견디는 기술, 생명을 지키는 기술로 말입니다. 중국 컨소시엄도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을 반성합니다. 한국팀의 백두대간 경험을 무시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극한 기술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리샤오펑이 직접 김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백두대간 기술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김현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기술은 나누는 것입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요. 백두대간에서 배운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재시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이 주도하고 중국팀이 함께 배우며 작업했습니다. 튀르키예 기술진들도 합류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계속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백두대간 기술로 제대로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하나하나 수작업입니다. 김현수가 설명했습니다. 면진 베어링 하나 설치하는데 이틀이 걸립니다. 400개면 2년 반이 걸리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백두대간에서 배웠거든요. 극한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요. 중국 기술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요? 수익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백두대간에서도 그랬습니다. 10년 연구했지만 후회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니까요. 한국 기술자의 대답이었습니다. 한편 제 다큐멘터리는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방송 후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백두대간 프로젝트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극한 기술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끈기에 감동했습니다. 제 나라에도 이런 기술이 필요해요. 2주일 후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민 PD님, 국제 저널리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방송국 후배가 전화했습니다. 정말이요? 네, 올해의 탐사보도상이랍니다. 백두대간 다큐멘터리 때문에요. 한 달 후 런던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올해의 탐사보도상은 진행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수민 PD의 백두대간에서 차나칼레까지 26년의 침묵 그리고 리히터 7.4의 진실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상은 26년 전 돌아가신 제 아버지 박동철님의 것입니다. 극한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에서 10년을 쌓으며 극한 기술을 개발한 모든 기술자들의 것입니다. 177번 실패하고 198번째 성공한 그분들의 것입니다. 저는 김현수 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객석에서 김현수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기립 박수였습니다. 기술은 생명입니다. 백두대간이 그것을 증명했고 차나칼레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극한을 견디는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사합니다. 박수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김현수 소장과 포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수민 PD님. 김 소장님 덕분이에요. 백두대간 기술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도 없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백두대간은 여전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각국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백두대간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한국 극한 기술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백두대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나요? 김현수가 대답했습니다. 백두대간은 장소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극한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백두대간 정신입니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시베리아에도 백두대간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극한은 장소가 아니라 도전입니다. 어디든 적용 가능합니다. 캐나다입니다. 북극 지역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백두대간은 영하 35도를 견뎠습니다. 북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모두가 백두대간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김현수 소장과 마지막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지수민 PD님, 당신은 영웅입니다. 아닙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은 거죠. 그것이 영웅입니다. 백두대간 기술을 세상에 알렸잖아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밝혀주세요. 백두대간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김 소장님도요. 계속 제대로 지어주세요. 백두대간 정신으로요. 약속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백두대간 기술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요. 몽골입니다. 고비 사막에 다리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영하 40도, 한여름 영상 50도. 극한 중에 극한이죠. 또 백두대간 정신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취재 오세요. 백두대간 시리즈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단히 악수했습니다. 3개월 후 튀르키예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수민 PD님,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후배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무슨 연락인데요? 국가훈장을 수여하신대요. 진실보도 공로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훈장 수여식은 일주일 후 대통령궁에서 열렸습니다. 지수민 PD에게 진실보도 공로 훈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걸어주었습니다. 당신이 밝힌 진실이 우리나라를 바꾸었습니다. 백두대간 기술의 가치를 알게 했고 극한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식이 끝난 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지수민 PD,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차나칼레 다리에 당신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26년 전 희생자 300명 모두의 이름을요. 그리고 그분들을 기리는 백두대간 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백두대간 기술이 필요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묘소에 갔습니다. 훈장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백두대간 기술이 인정받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다리에 새겨질 거예요. 백두대간 기념관도 만들어진대요. 이제 모두가 기억할 거예요.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6개월 후 차나칼레 현수교 재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개통식 날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통령, 장관들, 한국 기술진들, 그리고 유가족들. 저도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수민아, 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개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차나칼레 현수교가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단순한 교량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다리는 교훈입니다. 빨리 짓는 것보다 제대로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 비용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다리를 짓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분들을 기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제막천을 당겼습니다. 거대한 명판이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는 26년 전 지진 희생자 30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동철, 극한 기술 도입을 주장하신 분.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김현수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백두대간 정신으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개통식 후 저는 다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다리 한가운데 섰습니다. 발 아래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극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극한을 견디는 기술로 지어야 한다고 하셨죠. 맞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헛되지 않았어요. 백두대간 정신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26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계속할게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게요. 백두대간 정신을 지킬게요. 저는 다리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처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차나칼레 현수교가 완공되었다. 백두대간 기술로 지어진 다리다. 26년 만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명판에 새겨졌다. 백두대간 정신이 승리했다. 이제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극한 기술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계속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일을, 백두대간 정신을 전하는 일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3개월 후 국제 극한 기술 포럼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렸습니다. 50개국에서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발표자로 초대받았습니다. 발표 제목은 백두대간에서 차나칼레까지 리히터 7.4의 교훈이었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명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기술은 생명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화면에 두 주탑 사진을 띄웠습니다. 기울어진 동쪽, 수직인 서쪽. 같은 지진, 다른 결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백두대간 정신입니다. 극한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6년 전 제 아버지 박동철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극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들었고 배웠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시베리아에도 백두대간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백두대간 정신은 장소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김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도 함께 발표했거든요. 캐나다입니다. 북극 지역 도로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극한은 장소가 아니라 도전입니다. 백두대간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모두가 백두대간 정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김현수 소장과 저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지수민 PD님, 우리가 해냈네요. 백두대간 정신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나라가 백두대간 기술을 배울 겁니다.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김 소장님, 다음 프로젝트는 어디예요? 몽골입니다. 고비 사막. 그 다음은 러시아 시베리아. 그리고 캐나다 북극입니다. 전부 극한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백두대간 정신이 있으니까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갈게요. 백두대간 시리즈로요. 환영합니다. 함께 극한을 정복합시다. 1년 후 차나칼레 현수교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기록이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새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튀르키예 백두대간 공동연구소를 설립합니다.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목표는 전 세계 극한 지역의 안전기술 개발입니다. 백두대간 정신으로 더 이상 누구도 희생되지 않도록요.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유네스코 대표도 나왔습니다. 차나칼레 현수교를 인류기술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백두대간 정신의 상징으로요. 이 다리는 기술의 승리이자 생명의 승리입니다. 명패가 수여되었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백두대간 정신이 유네스코 유산이 됐어요. 기념식이 끝나고 저는 아버지 묘소에 갔습니다.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차나칼레 다리가 유네스코 유산이 됐대요. 백두대간 정신으로요. 전 세계가 인정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연구소가 만들어졌어요. 한국과 튀르키예가 함께요. 극한 기술을 연구한대요. 더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요. 저는 아버지 묘비를 만졌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한이 풀렸어요. 백두대간 정신이 승리했어요. 진실이 승리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다큐멘터리를 편집했습니다. 제목은 백두대간에서 세계로. 극한을 정복하는 기술의 여정이었습니다. 1년의 여정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완공된 다리였습니다. 석양을 받으며 빛나는 다리. 그리고 자막이 올라갔습니다. 박동철을 포함한 300명의 희생자를 기리며 당신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백두대간 정신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백두대간 정신을 가르쳐 주셔서.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백두대간에서 차나칼레까지 리히터 7.4를 견딘 극한 기술과 26년 만에 밝혀진 진실의 이야기를 어떻게 청취하셨습니까? 500m의 격차, 동일한 지진, 완전히 상이한 결과.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백두대간 정신의 발현이자 극한 기술이 만들어낸 차이였습니다. 빨리 싸게가 아닌 천천히 제대로. 지수민의 아버지 박동철이 26년 전에 남긴 그 교훈이 마침내 전 세계에 증명되었습니다. 기술은 곧 생명입니다. 백두대간 정신은 극한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단코 묻히지 않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대중에게 전달되어 부실 공사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그리고 백두대간 정신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진실과 극한 기술에 대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은 저희가 다음 극한 기술과 진실의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